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좀 늦었지만 하여간에 해설 문제 한번 해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이제 총칙의 개념으로서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자, 첫 번째, 옳은 것은에서요, 1번.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 대상인 무형적 측면.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무형적 측면 요거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무형적 측면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법률적 개념과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이거 무형적 측면이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술적 측면. 예,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 요게 바로 유형적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나머지 이제 뭐가 틀렸나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 상품, 자본, 자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경이, 요게 틀렸네요. 이제 이 환경이 바로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경제적 개념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특히요, 여러분들 이 경제적 개념 할 때 부동산은 효용이란 측면에서 생산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 측면에는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소비재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환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환경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요,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얘기해서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은 마치 여러분들이 정착물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건물이야말로 토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가장 대표적인 이 건물을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으로 생각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원래 토지정착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학개론에서는 종속토지정착물, 그 다음에 뭐 독립토지정착물 해서 독립토지정착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종속토지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는 하여간에 토지정착물은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자, 광업재단 하면 바로 이게 준부동산이죠. 예,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이 준부동산, 그래서 이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등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2번과 그러니까 3번 지문과 상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착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그러니까 건물 생각하라니까요. 일시적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우리 한번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 2번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죠. 예, 그래서 토지의 분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냐면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다. 소유권 있고 이용 실익이 없다. 이게 법지죠. 그리고 빈지는 오히려 소유권이 없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닷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빈지는 지번이 없어요. 그래서 지번 없는 땅. 그래, 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지를 빈지로 잘못 써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거, 상업, 공업. 이게 바로 뭐냐면 집 짓는 땅이야. 집 짓는 땅 하면 무조건 우리는 택지다. 예, 택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필지라는 것은요, 이건 등록단이죠. 그래서 이건, 법당, 등록단이다. 그래서 필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획지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 답 찾는 방법은 뭐다? 획지하면 가격 수준. 여기 가격 수준이 있네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러니까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여러분, 이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이걸 이름하여 맹지라고 하고, 이 맹지를 도로와 연결해서 자루 모양으로 생긴 땅, 그걸 대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지는요, 여러분들 한자로 치면은 그 오디자가 있는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지를 의미함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5번은요, 나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지 같은 경우는요, 건물 없어. 그리고 사건도 사적 제한도 없다. 예, 사법상의
권리에 제한이 없다. 이것이 나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법상 제한 여부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 여부 없는 땅이 없죠. 그러니까 나지를 보는 데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도 없어야 한다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는데요. 자, 3번 지문입니다. 토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과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건 부동산의 뭐 부중성, 부동성, 그 다음에 인접성, 개별성, 그 다음에 영속성, 뭐 이런 부동산의 성격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부동성 얘기가 나왔네요. 부동성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임장활동, 그리고 그 바람에 지역 분석해서 요 부동성,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부동성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지역성하고 답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성이 되는 건 무조건 부동성이다. 근데 부동성이라고 할 적엔 지역성에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요, 여기서 여기에 임장활동 요거 나오면 지역성의 문제이면서 부동성으로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치보존력 요거 나왔어요. 그건 뭐냐, 영속성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 개별성 하면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없다. 요거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죠. 일물일가의 원칙이 지배한다 하면 틀리는 거야. 배제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바람에 완전한 대체관계는 없어. 다 다르니까.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개별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는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증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고 단지 절대량이 증가할 수는 없지만 용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죠? 농지 자체를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왜? 부증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용도의 전환에 불과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장래에 요거 나오면 그죠? 환원하거나 하래. 이거 나오면 우리는 뭐다? 이건 영속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평가의 원칙 중에서, 그러니까 방식 중에서요, 뭐냐면 수익 환원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래 가치를 오늘날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학으로 치면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걸 수학으로 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무한등비급수라고 그래요. 무한. 왜? 영속성 때문에 이게 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다. 그래서 3번의 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다? 유량. 특정 시점 나온다? 그러면 저량이죠. 근데 여긴 저량했으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격이 변하지 않고요. 가격 외가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외가 나오면, 가격 외 하면 그때는 뭐야?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하면 요거 변했다면 수요량의 변화. 근데 여기는 수요량이 변한다 했으니까 량을 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요, 여러분들 우리 바보 같대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수요 측면에서는 바보 같대. 그래서요,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럴 적에 여기에 하락했대. 상승과 하락, 이게 반대로 나오면 이게 반보 같대. 보완제다. 그리고 같게 나오면 대체제다. 같게 나오면 대체제, 반대로 나오면 보완제. 해서요, 상승 하락이니까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상승이 예상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자? 우리 사재기. 사재기니까 결국 뭐냐?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요량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의 증가이므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공법상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들은요 결국 뭐냐면 이거 공급 감소 맞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이것도 뭐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수요 감소일 거고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의 감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요거는 수요의 감소죠. 이거는 공급 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이 틀렸죠. 여러분들 공급 측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완제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우리가 바보 같대 반대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한다. 아니야. 대체제가야. 오히려 보완제는 같이 나와. 공급이 증가야. 공급 증가다. 그러니까 여긴 인구 감소와 보완제 가격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경제 호황.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호황이야. 그럼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5번 계산 문제는요,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여기 수요 측, 첫 번째 거 봅시다. 첫 번째 건 이거죠. 이거 해가지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다 바뀐 그런 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자? 숫자는 빼자. 그리고 P는 더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무시하고 이건 무시하고 숫자끼리 보는 거예요. 900이네. 그 다음에 P는 2P네요. 그러므로 P는 얼마다? 여기 2P가 아니라 더해야죠. 더하니까 3P네요. 그러니까 얼마다? P는 300이다. 처음에 P가 3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00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양이죠. Q는 얼마냐? 300의 2배니까 600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잃었던 것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숫자 빼요. 1200에서 200을 빼니까 얼마가 남는다? 1000이네요. 그리고 P는 더해요. P와 4P를 더하니까 5P다. 그러니까 P는 200이다. 그럼 300에서 200이 됐으니까 일단 100 감소야. 100 하락. 그럼 벌써 답은 5번이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는 여기다가요. 4P에다가 여기다가 넣자는 거죠. P가 200인데 4P니까 800. 거기다 200을 더하니까 Q는 1000이다. 그럼 6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오히려 400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P를 비교해 보세요. 100이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Q를 보세요. 400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기억하자 그랬죠. 양탄자 또는 비가더. 비탄력적일 땐 가격이 더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양은 탄력적일 때 더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양탄자. 근데 여기는 탄력적이니까 뭐가 많이 바뀐다? 가격이 아니라 양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더 작다. 틀렸습니다. 더 크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여도 토지의 절대량은 불변이다. 그렇죠. 왜?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요거 주부 대세. 주부가 요 시험의 대세다. 용기 내서 공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다른 부동산보단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단 부동산 요거만큼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따로 외우자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는요, 공급 측은요, 우리가 비탄력성으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비단 만드는 신기술이 이거를 제외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여기서 비용은 생산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비일 수도 있고요. 저장 비용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비탄력적.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은 재고 주택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요 기간 요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장기, 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기간, 공정기간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요거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고 이겁니다. 요거 대체재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6번의 답은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7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탄력성 문제죠. 이건 뭐냐면 이거죠. 가격이 오르내릴 때 수요량은 내리오른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격은 5% 올랐네요. 근데 탄력성 얼마? 2야. 그러니까 5, 2, 5, 10. 근데 올랐으니까 내려간다. 그래서 10% 하락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예,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을 그렇게 해도 하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어려운가 봐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다른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이 그저 합쳐져 가지고 지역적으로 서로 다룬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서로 다른 국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단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지역적으로 나타나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뭐가 틀렸나 봅시다. 자, 2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은 시간 아니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요. 순환적 경기 변동조차도 그 모습이 불규칙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규제의 강화죠. 규제가 강화되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걸 이건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비순환적 변동으로 그 비순환적 변동 중에서 이거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변화 천재지변에 의한 변화 이걸 갖다 우리는 우발적 변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세적 변동이라고 하는 건 장기 중에 장기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의 추세는 어떤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추세적 변동의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긴 장기 중에 장기를 추세적 변동이라고 하고 정부 규제의 변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발적.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발적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런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이거죠. 오르는 국면 여기에서는 상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내리는 국면 여기는 하수해서 상도덕이 없으면 하수다 해서 내리는 국면이에요. 지금 후퇴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중요시 된다. 그래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아니야. 매수자 중요시 된다. 그래서 상도 하수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뭐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적 변동은 아까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었고요. 이건 계절적 변동에 의한 것으로 자 이와 같은 계절적 변동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발적 또는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여기 추세적 변동 이 세 가지가 바로 비순환적 변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9번 문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특징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특징이 지역적으로 나타나죠. 지역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인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남양주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좋고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질적인 가격 형성 불가능해.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다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1번 지분과 2번 지분 지금 완전히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서로 피해가지고 답을 쓴다? 그건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일단 입지에 따라 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삼성램이 아니야. 그리고 34평짜리야. 그런데 남양주 아파트 가격 다르고요. 인천 아파트, 부산 아파트 가격 다 다르다는 거예요. 3번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야기돼 그래요. 소요돼요. 그죠? 타성 현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임래그 시간적으로 늦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학개론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단기에는 수요가 변한다. 그리고 장기에는 공급이 바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은 적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요, 이제 효율적 시장에 관한 것으로서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이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나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상 이유는 있고 그리고 초과 이유는 없다 해서 4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조차도 이게 시장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못 얻고 단 정상 이윤은 항상 있다. 요거였죠.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건요 이제 여러분들 주택 여과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일단요 공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과 문제가 생겨. 왜? 빈집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잘 사는 동네인데 빈집이 존재해.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하향여과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빈집의 문제. 그래서 공가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과 과정의 중요한 요소를 하나이다. 일단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은요, 여러분들, 이건,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주택 자체가의 문제는요, 소득의 문제이지. 시장 실패 아니다. 이건 매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건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인한다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은요. 여기 고가주택이야. 근데 여긴 저가주택 지역이요. 이 지역은요. 여기 위치, 이웃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여기는 할증되어 거래되고 반면에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이 지역에선 할인되어 거래된다. 그래서 할증과 할인에 관한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고소득층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이니까 할증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틀린 내용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주택의 하향여과는 하향여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하위 소득계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맞아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상향여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요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여러분들 지대이론이죠. 지대이론은요 여러분들 이거죠. 한계지에 이 차액지대에서 한계지엔 지대가 제로다.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는 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 이게 고전적 이론으로 즉 뭐냐?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이 차액지대론 얘기로 이걸 하면 여러분들 차액지대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리카르도. 그리고 리카르도의 이론의 정리는 토지에 대한 비옥도의 차와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샬 얘기가 나왔으면 뭐냐? 준지대. 그래서 이 준지대는 일시적. 야, 벌써 틀렸네요. 그래요. 일시적. 그러다가 단기, 장기 이거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일시적. 그래서 고종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고종생산 요소 지급되는 소득 요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항구적 아니야. 일시적. 그죠? 그리고 단기. 그래서 니은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 니은이 들어간 건 다 답에서 빼야 돼. 얘는 답 아니야. 답은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카르도에 따르면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의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의 절약액이다. 수송비의 절약액이 지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튀네인이죠.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 튀넨의 이론으로서 디귿도 역시 틀렸네요.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것도 빼.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봅시다. 자, 동심원 이론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버제스 이론입니다. 버제스는요, 예, 생태학적 이론으로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점차 도시가 발전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도심, 여기, 예, 중심 상업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지대고, 여기는 저가주택이고, 여긴 고가주택이고, 여긴 통근지대다 해서 점이지대는 그저 당연히 저가 고가주택보다는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해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고소득층, 그래서 선형이론은요 항상 예, 고소득층 중심의 이론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교통 노선, 그죠? 간선도로를 끼고 그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선형이론으로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요 12번 문제는요 우리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일단요 여기는 허브 이론이기 때문에 허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공간마찰 계수를 찾아라. 그래서 공간마찰 계수가 2니까 무조건 레일리 이론하고 같아진다. 그리고 허브는요 레일리와 차이점은 레일리는 반드시 두 도시 이야기야. 그러나 허브의 경우에는 도시가 그 매장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적에는 항상 어떡하냐, 최소비로 놓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요 유인율은 요게 유인율로 요거를 최소비로 놓자는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3개씩 지워. 그러면 5, 20, 40이 남네요. 5, 20, 40. 그러니까 5도 또 약분되네요. 5로 약분하게 되면 앞에 할인 매장 L은 1. 요거는 5로 약분하니까 4. 요거는 5로 약분하니까 1대 4대 8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 이것도요 최소비로 나타내자는 거예요. 다 띄워버려. 그리고 1, 2, 2인데 공간 마찰 계수가 2니까 여기다 전부 제곱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이고 요거는 4분의 4니까 또 1이고 요건 4분의 8이니까 2네. 1대 1대 2네. 그러므로 A 매장에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중에 하나다. 25%가 A 매장을 이용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시인구는 얼마였냐면요. 여러분들 도시인구는 10만이었는데 도시인구가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80%만 이용해. 그러니까 8만 명만 이용해. 근데 그 8만 명 중에서 25%, 즉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의 2만 명이다. 그래서 12번의 답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틀리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자, 외부 효과는요, 우리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의는 사회평.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거 아니요. 근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의 외부 효과네요. 근데 이건 정의 외부 효과다, 부의 외부 효과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정부의 아니네요. 사회적 편익이 크대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 외부 효과가 맞네요. 난 사적 편익이 크다는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요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갖다가 개입해야 돼.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에 개입을 해서 공급량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조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지문은요. 이게 거꾸로 적혀도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큰 경우 이렇게 나와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거야. 무조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무조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거 없으니까 1번은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뭔가를 틀렸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보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가 그죠? 외부에다가 의도한 하면 틀려. 무조건 의도하지 않은. 요거 외부 효과 찾는데 요게 중요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의도되지 않은. 근데 의도된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주체에 후생에 영향을 줬다. 예, 비용에 영향을 줬다 하면 공급 측이고 후생에 영향을 줬다 하면 수요 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준다 해서 이건 맞는데 의도한 요게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정의 외부 효과 하면요 여러분들 항상 과소생산이다. 과잉생산 틀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생산된다. X 더 적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매연을 배출한다. 이게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여기 정의 외부 효과 틀렸습니다. 5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면 요게 또 문제가 있네요. 종국에는 그 지역에 그 비용이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게요 부과하지 않으면이 일단은 맞아요. 근데 부과하면 비용 전가되지 않는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전가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그 자체로 시장 실패인데 그죠 전가 현상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분명히 뭐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출제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복수 정답 처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요게 나와야지 이게 봐도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죠. 근데 이 부의 외부 효과를 국가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부담금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죠? 그렇다면은 정가 현상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땐 또 맞는 지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험 문제하고 아마 기출문제라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뤘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요 일단 1번이지만 혹시라도 5번 쓰신 분이 있다면 그냥 기분 좋게 맞은 걸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이인 허가나 용도 지역지구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 규제의 내용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용 규제 맞습니다. 다만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는요 뭐냐면은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제도는요 거래 규제 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 요게 이용 제한 쪽이죠. 근데 요걸 이용 규제에 관한 것으로만 딱 못 박았을 땐 이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허가 제도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나왔을 적에는 이것도 하여간에 우리가 이의 제기하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건 두 번째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허가 제도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거래 규제 쪽이지 이용 제한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용 제한 쪽에서도 하여간에 뭐 인허가 제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음식점 할 때 인가 받거나 뭐 허가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용 제한 쪽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하여간에 일단 1번 충분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요 인허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거래 규제 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은행에 대해서 개인 등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토지은행 국가가 공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요, 이제 매수 방식으로 결국은 뭐냐면 보상관만들.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들, 이 수용 방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획지 정리를 하는, 그래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매수 방식과 이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얘는 처음에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싼 문제에서 처음에 싸만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 처음이야, 처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수용 방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용도에 대하여 정부가 미리 싼 값에 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은행, 그죠? 토지 매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틀렸잖아요. 사적 시장. 아니야. 공적 보유죠. 국가가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사적 시장 보유 형태로 해서 일단 4번 확실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적성평가 요거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합리적 조정이죠. 합리적 조정 요거 나왔어. 그리고 요거 나오면 기억하실 게 사전적. 예, 미리 사전에 미리 있죠. 정리해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요거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그리고 뭐다? 합리적. 그 다음 그러니까 일단요 답은요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주택. 자,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해. 그러면 장기에는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아니야. 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 정책 아닙니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초과 수요가 생겨.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집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내놓는 순간에 나는 집 구하기 어려워져.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죠?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된다? 장기에는 공급 감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임대료 규제 정책의 특징이 뭐냐?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 그러나 가격이 억눌려졌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 억눌려졌기 때문에 가격은 못 오른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장기에 있어서는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예, 그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주택의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요, 그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 둘 다 결과는 동일하다. 정책적 효과는 동일하다. 단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었을 땐 보조금을 받는 공급자와 그러니까 임대인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임대인이 괴리가 돼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선 보조금을 받는 임대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임대인 쪽에 간 임차인들은 안 움직이려고 해. 그래서 주거 활성화된다. 틀렸습니다. 제한받습니다. 하여간 국가가 무조건 정책을 피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공급 감도. 여기 그 썼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정면에 배치되네요. 얘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임대료가 상승한다. 아니야. 장기적으로는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단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가 싸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받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 상승해가지고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혜택을 받아요. 근데 장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장기적으로는요, 결국 어떻게 했냐?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자꾸 들어와, 즉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혜택이 임차인한테로 넘어간다. 임차인 혜택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문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켜. 아니야, 증가시켜.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건요 여러분들 뭐 국세, 보유세, 뭐 이런 거 누진세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이건 뭐 저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죠. 보유세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국세가 종합부동산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6번의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17번 문제는요 바로 뭐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니까 레버리지 효과 문제라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쓴 돈, 자 얼마를 투자했다? 3억. 그래서 항상 이거잖아. 총, 저, 지, 그리고 이쪽에 순, 저, 치 이렇게 써라. 3억을 투자했는데 저당기관에서 2억이다. 그 다음에 내 돈은 1억이다. 그 다음에 순,
나는 얼마를 벌었다? 여기 있어요. 2천만 원 벌었어. 근데 레버리지 효과를 논할 땐 영업소득만 논하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도 같이 논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동산 상승률 0%야. 그러니까 이건 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10%다 하면 3억에 10%인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엔 안 더해줘. 그런데 영업수지하고 차이점이 그거다. 여러분들 자기자본 수익률을 논할 적에는 항상 여기에 모두 자본소득까지 더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 은행으로 그러면 얼마가 가냐 이거야. 은행으로 가는 건 자 2억 갖고 여기 보면 이자율이 6%래요. 그러니까 2, 6, 12, 1200이 은행으로 가네요. 결국. 그러면 나는 2천 벌어서 은행에 1200 보냈으니까 얼마? 800을 번다. 그러면 1억 갖고 800을 벌었으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은 얼마다? 8%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론에 대한 것으로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네요.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부동산 산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사업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위치적 위험,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죠? 뭐야? 그래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죄송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상 위험, 예. 그래, 우리가 기억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 예측. 이건요, 우리가 위험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요. 예, 보수적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기할 때 기대 수익률을 그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요 기대 수익률을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보수적 예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커. 그러면은 이거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향 조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그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익률, 이것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률, 그죠?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은 시장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일단 3번은요, 요구 수익률로 고쳐야, 그러니까 이거 답은요, 무조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거 위험해, 그죠? 이거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제외로 여기는 엄밀한 방법에 그죠? 위험의 처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요, 체계적 위험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왔을 때 체계적 위험 나오면 뭐 기억해라? 체계적 위험 나오면 요구 수익률. 비체계적 포트폴리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다르냐?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그것도 좋지만 모든 투자, 모든 자산에 대해서 존재하는 건 체계적 위험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암만 자산을 골고루 나누어도 요 자산이든 저 자산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간에 체계적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일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나 특정 투자 대안에만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자산을 포트폴리오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은 뭐에? 특정 부동산, 특정 자산에 대한 거,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체계적 위험. 얘는 못 줄인다. 암만 개수를 늘려도 모든 부동산, 모든 투자 대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늘린다 할지라도 얘는 줄여나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부동산 또는 모든 자산에 존재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 위험을 보통 뭐라 그러면 시장의 힘. 그죠? 시장의 힘에 의한 거. 이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에 따른 다른 추세를 보일 것이 예측될 때, 그럴 때, 그렇죠. 이럴 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자산의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이거 만난 점이 아니고 접점이죠. 얘가 최적의 개개인별로 최적이다. 그리고 그 접점은 이거죠. 보수적 투자자일 적에는 기울기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자일 적은 무조건 기울기가 작다. 해서요, 무조건요, 여기는요, 이거 크크크 나오면 보수적 투자자야. 그 다음에 작작작. 얘가 공격적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무슨요? 보수적 투자자는요, 요구 수익률이 커요. 위험에 대해서 크게 봅니다. 그 다음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 요구 수익률이 어떻다? 크다. 그 다음 위험을 어떻게 본다? 크게 본다. 그 다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크다는 보수적.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작다. 그 다음에 위험할 적을 적게 본다. 위험을 적게 본다. 이건 다 뭐냐?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은 작작작. 그 다음에 보수적은 크크크. 이거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외향적 사람이야. 그런데 그 외향적인 사람은요, 뭔 일 있고 남들 뭐 좀 못한 거 보면 막 박수치면서 짝짝짝 박수치면서 막 웃어대. 그런데 보수적인 성격, 내성적인 사람은요, 그걸 차마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속으로 크크크. 그래요. 크크크, 작작작. 해서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 내용까지도 같이 여기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요, 이제 세후연금 수지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거 무조건 하죠. 가공유, 그 다음 유경순, 그 다음 순부전, 그리고 전세후. 이렇게 가자. 그래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자. 공실이 5%네요. 그러니까 240이네요. 그러니까 240을 빼. 그러면 여기도 뭐냐? 유효총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유효총소득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4,560이네요. 이게 유효총소득이야.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이번 경비를 빼. 빨리 경비 찾아. 이거네요. 여기서 또다시 240을 빼요. 그러면 4,320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순소득이라는 거죠. 유경순. 그럼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 이거 내가 부채 서비스 이거 두 개 합친 거네. 예.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을 빼네요. 그러니까 세전이 나오네요. 세전은 3320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세율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따로 하라 그랬잖아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죠. 세전 갖고 하면 3320 중에서 은행으로 간 것 중에 원금은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돼. 반면에 이거 감가는 국가가 인정해 주니까 빼.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은 몇 프로였냐? 여기 있네요. 영업소득세 20%네. 그러니까 0.1을 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빼고 도니까 요거에 2배 하면 664. 요거 빼면은 결국 답이네요. 6, 5. 여기 6, 5, 2, 6. 이렇게 네요. 2656. 2번이 답이야. 아주 쉽게 여러분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고 이제 21번부터의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